북한 예술단이 내일 만경봉호를 타고 우리 쪽으로 오게 됩니다. 두 명의 전문가 초대했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당초 예정을 바꿔서 만경봉호를 타고 온 것은 어떤 뜻이라고 보셨습니까? 예, 일단 육로로 오기로 돼 있었죠. 경의선 육로로 오기로 돼 있었는데 만경봉호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 의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는 없는데 북한이 밝힌 입장은 선수단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네. 편의를 위해서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아마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지만 우리가 의심되는 부분은 만경봉호, 다시 말하면 북한의 선박은 우리 측 항구에 입항할 수 없도록 오이사 조치, 다시 말하면 북한의 천안함 피격 사건, 도발에 대한 우리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걸 내려보냈다고 하는 것은 남측이 남북관계 개선을 하고 남북 대화를 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그 제재를 안 풀고 있느냐, 제재를 풀어라라고 하는 암묵적인 그런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마 북한 선수단의 어떤 통제, 편의 그런 것들을 고려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만경봉호는 어떤 배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만경봉호는 예전부터 일본과 북한을 오가는 전개 항로를 이렇게 있는 선박이었는데 그 취항 횟수에 따라서 번호를 붙입니다. 이번에 오는 것은 만경봉호 92호, 그러니까 92년에 만들어진 취항한 만경봉호고요. 그 배를 통해서 2002년에 부산 아시안게임에 북한 응원단이 왔기도 했고, 아무튼 남북관계 측면에서 그러한 전례가 사용된 전례가 있는 그러한 배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독자 제재라든가 유엔 제재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자 제재 같은 경우에는 뭐 올림픽 기간 동안 유예를 한다든가, 유엔 제재와 관련된 부분은 유엔 제재위원회가 있습니다. 1718 위원회가 있는데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19조에 보면은 그 북한 선박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북한 핵 개발이나 그런 부분에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에 사전에 통보해서 그것을 풀어가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신속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만경봉호가 알려진 것은 오래됐지만은 실제 이 배는 92년에 그 취항한 처음 그 운항을 한 저는 만경봉호 92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 다른 또 만경봉호가 또 있었던 것이고요. 60년대 만경봉호가 만들어졌고 그 만경봉호는 주로 조청연계 제1동포들을 북쪽으로 실어 나르는 그런 여객선 역할을 했고, 그게 이제 노후되고 낡아지면서 92년도에 다시 건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문 장군님 분석하신 두 가지는, 첫 번째는 그 우리 대북 제재, 독자 제재 그 문제에 대한 뭐 일종의 무력화. 두 번째는 그 통제, 예술단 통제. 박사님은 동의하신지 또 다른 요인 분석하신 게 있는지? 저도 뭐 두 가지 요인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커다란 전략적 행보 차원을 보면 가능하면 자신들에 대한 제재를 좀 무력화하려는 그런 의도를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할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올림픽 기간에 왔는데 탈북자라도 한 명 생기면은 북한으로서는 체면에서 엄청난 손상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그런 목적에서 만경봉호를 사용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와서 정박해 놓고 있다가 강릉에서는 8일에 공연하고 계속 거기서 숙식을 하다가 11일쯤 돼서 그럼 서울로 올라오게. 아마 육로를 이용해서 서울에 와서 공연을 하고 다시 이제 만경봉호로 가서 거기서 올라갈지, 아니면 귀로는 또 뭐 육로로 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뭐 만경봉호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와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 육지, 우리가 제공한 숙소에 머무르게 될 경우 통제 문제도 있고 또 그런 불미로운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역시 배 안에 있게 되면 거기는 뭐 사실 북한의 치외법권이 인정되는 지역이고 그 안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점, 그런 것들을 아마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결정을 하고 우리에게 통보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정원이 오늘 보고한 그동안 거론됐습니다마는 한때 2인자라고 했었던 황명서 해임과 사상교육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김원홍 또 숙청됐다는 사실 확인됐고 그 황병서 후임은 김정각이라고 하는데 자 어떤 맥락들인지 좀 분석을 해주십시오. 큰 틀에서는 이제 김정은의 용병술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2인자의 자리를 오래 부여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뭐 적절한 이유를 대면서 다시 교체하고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지금 황병서는 그 총정지국장에서 해임돼서 뭐 노동교화형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다시 복귀할 수도 있고요. 김정각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인민무력부장을 했다가 다시 강등돼서 부부장을 했다가 이번에는 다시 총정치국장으로 온 거고 김원홍 같은 경우에는 좀 정황을 들어보니까 조직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복권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인민보안 보위성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김원홍만이 아니라 그 부부장급이나 그 관련된 인사들이 전체적으로 처벌을 받았다는 것은 뭔가 조직적인 뭐 비리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김원홍의 경우는 다시 복권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결국 물론 김정은 체제는 2011년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물려받고 이제 7년이 지났는데 역시 외형적으로 보면 김정은은 이미 7차 당대회를 했고 헌법을 개정을 했고 그렇게 해서 북한의 당, 정, 군 최고의 지위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북한 내부가 무리한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김정은으로서는 자기에게 분명한 충성심을 검증시킨 인원들을 골라서 사용을 하고 어떤 인원에게 특정한 그 권력이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는 것을 아마 허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원홍 같은 경우는 자기의 고모부를 숙청하는데 1등 공신이란 말이죠. 국가보위상을 했고요. 그런 인물이고 정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힘을 가졌던 인물이고 역시 황병소도 마찬가지죠. 2인자의 그 위치를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를 했는데 결국은 그 모든 자리를 다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북한 내부의 그런 권력 엘리트들이 상당히 불안하지 않을까. 물론 충성 경쟁을 하면서 생존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김정은에게 충성을 유도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김정은에게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라고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언로 자체가 막힐 것이다.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네. 신 교수님은 북한이 이번에 우리 쪽에 명목상의 행정수반이라고 하는 김영남 위원장 보내기로 한 것 어떤 의미라고 분석하셨습니까? 저는 나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펜스 부통령 급의 인물을 선발해서 보낸 거죠. 네. 두 가지 측면인 거죠. 눈높이를 맞췄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직위에 있는 김영남을 보낸 것. 다른 한편으로는 어떠한 제재 대상도 아닙니다. 김영남 같은 경우에는. 따라서 제재하고 상관없는 그런 인물을 보내서 만약에 미국이 이제 만나려는 의도가 있다면 충분히 급을 맞춰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24시간 안에 저는 김영남 부부는 북한이 약을 줬고 만경봉 호 같은 경우에는 병을 줬다. 그건 제재를 건드리기 위한 그런 속셈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네. 우리는 그런 북한의 의도를 잘 알면서 그 부분에 적시적인 대응을 해당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청와대는 환영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김영남과 문재인 대통령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의 진정한 의사를 북측에 전하고 아무튼 새로운 대화를 이렇게 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계속해서 끌어가야겠죠. 네. 끝으로 김영남 위원장 그 펜스 부통령하고 그 눈높이를 급을 맞춘 거라고 했는데 펜스 부통령은 이번에 올림픽 때 기회 있는 대로 북한의 실상을 지적하겠다. 위장 공세라고 본다. 강경한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미 간의 이견이 노출됐다라고 보도하기도 했고요.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예, 역시 미국이 현재 북한을 보는 시각을 그대로 나타낸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역시 북한은 평창올림픽에 선수단을 보내고 또 남북 대화, 교류를 하지만 핵 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가장 제1의 과제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북한은 마치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 자기들은 평화를 지향하는 그런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으로 포장을 하지만 실제 내면으로는 핵에 대해서는 일체 건드리지 마라.
핵 문제를 협상의 테이블에 올려놓은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북한의 모습이고 2월 8일 날 또 건군전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점, 미국으로 봤을 때는 북한이 변화된 것은 없다. 외형적으로는 변화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 하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의 수위를 높여간다고 하는 그 입장을 보여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들의 분석 들었고요. 저희가 지금 하단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선고 공판, 2심 선고 공판입니다. 아마도 10분, 20분 뒤면은 최종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좀 혼돈스러우시죠? 그리고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향인지를 아직 정확하게 가늠을 못하겠습니다. 법률가들, 전문가들이 보면 또 달라집니다. 잠시 뒤에, 약 5분 뒤에 법률가들의 해석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분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